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이경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제 자존심만은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 저녁이면 혼자 먹는 밥. 이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더군요.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정숙이가 찾아왔어요. 경자야, 너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문화센터 서예교실 가자. 처음엔 귀찮았죠? 붓글씨를 배워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가 계속 졸라서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6, 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열심히 붓을 들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붓을 잡는데 옆자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인사를 나누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사신다고 하더군요. 김순희라고 71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예교실에 갈 때마다 순희 씨와 함께 앉게 됐어요. 수업 끝나고는 가끔 차도 한잔하고요. 한 달쯤 지나니 제법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요? 저도 혼자 사는데 집이 좀 큰 편이거든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반씩 나누면 서로 좋잖아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함께 산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 집은 아파트 25평짜리였는데 방이 2개라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살던 월세 방을 정리하고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차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요리해서 먹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택배였어요. 순희 씨 앞으로 택배가 계속 왔는데 받을 때마다 급하게 방으로 가져가더군요. 궁금해서 뭐냐고 물으면 그냥 오시라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희 씨가 외출하고 없을 때 택배가 왔습니다. 대신 받아뒀는데 상자가 좀 무거웠어요. 호기심에 흔들어 보니 뭔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희 씨가 돌아와서 택배를 봤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순희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순희 씨가 상자들을 쌓아놓고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순희 씨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 들여다봤는데 침대 밑에 상자가 가득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를 꺼내봤죠. 상자를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건강식품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상자마다 다른 제품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홍삼, 오메가3, 유산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온갖 영양제들. 가격표를 보니 더 놀랐어요. 한 통에 30만 원, 50만 원, 어떤 건 8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몇천만 원어치는 되어 보였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상자를 다시 넣고 나왔죠. 순희 씨가 들어오면서 제 표정을 살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비싼 물건들을 샀을까? 혹시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며칠 후 순희 씨가 말했어요.
경자 씨, 미안한데 이달 관리비랑 전기세 좀 먼저 내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이상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냈습니다. 30만 원쯤 됐죠? 그런데 다음 달에도 똑같았어요. 이번엔 가스비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꼭 갚겠다면서요. 석 달이 지났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다른 핑계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났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조카 결혼식 축의금을 내야 한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그동안 빌려간 돈이 100만 원이 넘는데 언제쯤 갚으실 거예요? 순희 씨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뭐, 친구 사이에 돈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좀 기다려줘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경자 씨, 사실 나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건강식품 판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먹어보니 정말 좋더라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팔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때 알았죠? 방에 쌓여있던 그 많은 건강식품들이 다 판매용이었구나. 순희 씨는 이미 다단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관심 없다고 했더니 순희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도 돈 좀 벌자고.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자 순희 씨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순희 씨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 했죠. 마주치면 인사도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사람들이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가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서 건강식품 이야기만 했죠. 매일 저녁마다 5~6명씩 와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는 이걸로 얼마를 벌었는지.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순희 씨와 누군가 말다툼하는 소리였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협박하는 투였죠. 순희 씨는 울먹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경자 씨,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5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500만 원이라니. 제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순희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강식품 사업하면서 빚을 졌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받았는데 팔리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빌려간 돈도 안 갚았으면서 또 500만 원을 달라니. 이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그 정도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빌려간 돈부터 갚으세요. 순희 씨 얼굴이 확 굳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네요. 며칠만 있으면 제 돈 다 받을 텐데 그럼 당장 나가주세요. 갑자기 나가라니 황당했어요. 여기서 같이 살기로 한 건 순희 씨도 좋다고 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니. 계약서 같은 건 없었어요. 구두로만 약속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왜 나가야 해요? 관리비, 전기세 다 반반 내기로 했잖아요. 아니, 요즘은 제가 다 냈고요. 순희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이 집주인은 나예요.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자세히 보니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놨더군요. 순희 씨. 문 열어요.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순희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자 씨, 제가 외출하는 동안 집 나가 주세요. 열쇠는 우체통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그동안 쓴 공과금 계산해서 10만 원만 남겨놓으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를 가둬놓고 나가라고요? 할 수 없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민사 문제라며 직접 해결하라고만 했어요. 다만 감금은 범죄라며 순희 씨에게 문을 열라고 했죠. 순희 씨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찰 앞에서 말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 안에 나갈 때를 찾겠습니다. 경찰이 가고 난 후 순희 씨는 저를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에요. 하루라도 더 있으면 짐 다 버릴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급하게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형편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집에 돌아왔더니 제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옷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를 찾아가 따졌어요. 왜 제 방을 뒤졌어요? 순희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내 물건 가져간 게 있나 확인했어요. 도둑 취급하는 거였죠.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도둑은 누구예요? 제 돈 100만 원 넘게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건강식품 사기나 치는 사람이. 순희 씨 얼굴이 벌개지더니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하는 게 사기 아니면 뭐예요? 노인네들 모아다가 쓸데없는 건강식품 팔아먹고. 순희 씨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도 밀쳐냈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죠. 결국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이웃이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각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돈 빌려가고 안 갚은 것, 건강식품 다단계에 빠진 것, 저를 내쫓으려는 것까지. 경찰이 순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빌린 돈 갚으셨어요? 순희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빌린 돈은 갚으셔야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5일 만에 짐을 쌌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단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 좁고 낡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사하는 날 순희 씨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인사도 없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열쇠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고시원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었죠.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그게 위안이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야, 너 순희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동네 소문이 자자하던데? 무슨 소문이냐고 물으니 순희 씨가 저를 사기꾼이라고 돌아다니며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순희 씨인데 거꾸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적이 많아.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며칠 후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순희 씨가 보낸 거였어요. 내용 증명이었죠. 펼쳐보니 제가 순희 씨한테 200만 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빌린 건 순희 씨인데 거꾸로 고소하겠다는 거였죠. 증거가 있냐고 전화했더니 순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증거요. 당신이 제 집에 살면서 공짜로 언여 살았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계산하면 200만 원도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관리비, 전기세 다 반반 내기로 했고 나중엔 제가 다 냈는데. 저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어르신, 증거가 있으세요? 계약서나 돈 보낸 기록 같은 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말로만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 말대로 순희 씨는 실제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협박용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네에서 제 소문은 계속 돌았습니다. 순희 씨가 계속 사람들한테 저를 욕했거든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순희 씨 돈 먹고 튄 사람이래? 참 뻔뻔하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일일이 다니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결국 그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도 정리하고 다른 구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또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더 저렴한 곳으로.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방은 더 좁았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 편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시선도 따가운 눈빛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은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월급은 100만 원 적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월세 내고 식비 쓰고 병원비 조금 남겨두면 딱 맞았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순희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빚은 갚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정수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자야, 순희 씨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순희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다단계로 여러 사람을 속인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더군요. 피해액만 수억 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 때문에 경찰서 드나들기 싫었거든요. 그냥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집에 와서 쉬고. 단순하지만 평온한 일상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순희 씨랑 같이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100만 원을 잃지 않았을까? 동네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일로 배운 게 많으니까요. 첫째,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친해 보여도 본심은 모르는 법입니다. 둘째, 돈 거래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계약서든 문자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셋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뭔가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이죠. 넷째,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남한테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지금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순희 씨랑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속을 일도 없으니까요. 이따금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하지만 절대 깊은 관계는 만들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며칠 전 마트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냐고, 같이 살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그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명함을 줬어요. 나중에 생각 바뀌면 연락하라고. 저는 받긴 했지만 바로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다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외롭지 않다.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 듣기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돈 거래는 기록을 남기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거리를 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도 속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저만의 시간, 저녁에도 저만의 공간. 좁지만 제가 주인인 곳. 누군가는 불쌍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일은 넘어서 고시원에 산다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순희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겠다는 것, 제 삶은 제가 지키겠다는 것.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좋은 조건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혼자라고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혼자라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러 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